Never sell your Bitcoin, right? Never sell your Bitcoin, and so 최근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일매일 계속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려고 했는데 이제 무서워서 못 사겠는데? 지금 따라 들어가는 놈들은 바보야. 이제 마무리 설거지하는 거 모르겠냐? 이렇게 올랐는데 더 간다고? 차트 분석 좀 하면서 말해라 이놈아. 지금은 딱 봐도 과열이잖아. 테슬라 비트코인은 너무 올랐고 아직 덜 오른 놈을 사야지. 트럼프 발로 오른 거 얼마 못 간다. 적당히 줄 때 먹고 나와.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아직 투자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저런 생각들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빠지거나 조정이 온다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단기적인 가격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건 유동치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격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자산의 가치, 바로 요놈인데 말이죠. 물론 이것도 오르니까 오르는 이유를 나열하고 떨어지니까 떨어질 만한 이유를 쭉 설명하는 그런 레거시 언론이나 뉴스같이 행동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 자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찾아가면서 남들이 겉만 보고 평가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편적으로 결론 내고 조롱할 때 조용히 속으로 웃으면서 네가 테슬라를 알아? 네가 비트코인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왜냐? 예전에 마이클 세일러도 말했지만 누구나 자신의 깜냥에 맞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깜냥에 맞는 시기에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테슬라를 이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상하고 의심스럽고 허점투성인 것 같으니까 계속 이런 리스크 저런 리스크 생각나는 대로 비난하면서도 정작 비트코인 관련 책은 단 한 번도 안 읽고 자신의 관념과 상식 범위에서만 그냥 그대로 판단해 버리니까 비트코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던 것이고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을 아주 오래전 경제학자들부터 사이퍼펑크 암호학자들까지 수많은 필드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축적된 테스트의 결과물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완결형 구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뿌리내리게 된 건데 당연히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맨날 갖다 붙이는 게 튤립버블 이야기만 하고 차트 안에서 투자 심리나 유동성 변화의 힌트들만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분들도 이런 상태를 몇 년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요? 맨날 내가 무시하고 저주해봤자 비트코인은 안 끝나고 안 죽고 계속 확장만 되는데 이젠 아예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언급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진짜 모르는 게 답답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제는 비트코인 사기라고 얘기하고 금방 망한다고 얘기하면 너무 민망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차트 분석이나 기우제가 아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하고 이해해서 가격이 아닌 가치를 봐야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론에서 모든 걸 다 말해줘도 매번 빈정대고 냉소적으로 보면서 무시하면 뭐합니까? 고작 전기차나 만드는 회사라고, 옵티머스는 사람이 뒤에서 다 조작하는 형편없는 쇼잉 제품이라고, 완전 자율주행도 아니면서 과대 광고한다고, 남들도 다 하고 있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을 뭐가 대단하다고 난리치냐고 무시해봤자 테슬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AI 반도체 칩을 무지막지하게 구매하고 끊임없이 데이터 학습량을 늘리면서 드라이브 GPT를 고도화하고 있고 결국 이 플랫폼을 모든 자동차 회사들한테 판매하고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으로 연결해 전세계 대중교통의 혁신을 만들면서 시총을 5조 달러까지 올리고 이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해서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를 만들어 모든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세상을 만들며 2040년까지 인간보다 많은 100억대를 판매해서 시총을 25조 달러까지 만들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해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테슬라를 가로막고 있던 정치적, 제도적 리스크를 없애고 하나씩 깔아놨던 포석과 퍼즐 조각들을 연결해 가는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차트와 유동성만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올해도 내년에도 몇 년이 지나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다 지나고 모두가 테슬라에서 만든 인간형 로봇을 사용하고 자율주행 택시를 사용하는 시기에 비트코인이 만든 화폐혁명으로 전 세계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비트코인으로 저축하고 비트코인으로 주고받는 그 시기에 깨닫게 되는 건 그건 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제 채널의 영상들을 지금까지 봤었는데 그냥 흘려버려서 그때까지 갔다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막 비트코인이나 테슬라를 이해하고 모아가려고 마음먹은 분들, 아님 원래 알고 있었는데 계속 망설이다가 많이 못 모은 분들, 또는 계속 들고 있었는데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익절했더니 그 후로도 계속 올라서 완전 멘붕 오신 분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수량이 모이긴 했는데 갑자기 너무 올라서 살짝 쫄리면서 감당이 안 된다는 분들, 이런 분들께 진정한 장기 투자의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일단 무조건 외우듯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투자의 현인들의 지혜와 과거 속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인물들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 기반한 내용이면서 결국 그 과정을 다 넘어서 현재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장기 투자로 확실한 세 자릿수 안전마진을 확보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4년 이상 적립식 매수를 해온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지침. 첫째, 단기적인 가격은 절대 연속적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운 좋게 몇 번 맞췄다고 깝죽대면 결국 크게 망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 저주가 되는 건 진리니까요. 여러분, 상승장인 지속되면 일시적인 패턴을 이용해서 예측 매매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 매매는 여러 번 수익을 주고 마지막에 크게 물리면서 모든 수익을 토해내는 구조로 전개되기 쉽죠. 절대 시장을 우습게 보고 미스터 마켓을 무시하면서 가격 흐름을 예측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이클은 더 이상 사이클이 아닙니다. 요즘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상 반감기 이후 상승 구간이 지나면 하락 구간이 올 텐데 그 전에 팔고 밑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대부분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비트코인 산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이클이 정말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그럼 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빠지려고 하면 더 빨리 빠지거나 그 물량을 다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이클이 맞는다 하더라도 흐름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알고 있는 사이클은 절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과 변화된 관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니까요. 절대 과거의 패턴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 투자의 핵심은 전략을 멈추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테슬라나 비트코인 같이 장기적으로 우상향된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들은 대하락장이 오든 대세 상승장이 오든 급등급락의 변동성 구간이 오든 결국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진입했든 그건 내 사정이니까 자신의 그 상황 안에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힘을 믿고 지속적인 매집 전략을 끝까지 이어가야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승장에 오르는 가격에는 뽕이 차오르면서 돌도 다 씹어먹고 10년, 20년 장기 투자 다 한다고 하지만 정작 대하락장이 되면 맨날 욕하고 짜증내고 우울해하다가 결국 물량 다 털고 그 당시 쏠깃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의 핵심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도 무조건 지속적인 추매를 해줘야, DCA를 해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승장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대세 상승장과 대하락장을 딱 한 바퀴만 온전히 경험하고 다시 상승장을 맞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기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투자는 무조건 장기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려도 늘 그랬듯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트레이딩 제대로 해봤어? 패턴이 뻔히 보이잖아. 아니, 장기 투자. 솔직히 이거 가능한 사람이 있어? 떨어질 거 뻔한데 왜 안 팔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방관이지. 야, 투자란 말이야. 상승장의 레버리지로 바짝 당겨서 고배율로 왕창 챙기고 시즌 종료하는 거야. 뭘 질질 끌어, 추잡스럽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떡상하는 알트로 재미 본 사람, 2배, 3배 레버리지 ETF로 아니면 선물 투자로 배팅 제대로 해서 수십, 수백 % 한 방에 벌고 나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싱겁고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랑 비슷했던 지난 2020년 말이나 21년 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알트로 불려서 비트 수량 늘리겠다던 사람,
50배 100배 고배율 선물로 땡겨서 졸업하겠다던 사람, 삼슬라 왕창 사서 장기 투자하겠다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장에 70%, 90% 엄청난 손실이 결국 복구가 안 되면서 시장에서 대부분 사라지거나 비트코인이나 테슬라가 상승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도 아직도 마이너스거나 겨우 본전이 됩니다. 인위적인 변동성을 키우는 레버리지 파생 상품들이나 가치 없는 알트코인은 그 자체만으론 절대 장기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이자 생존을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파산 없이 모아갈 수 있도록 투자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빠르게 수익률을 올리고 수익금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테슬라와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이곳에서 중심을 잡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신성장 산업의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런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장기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장기적인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찾고 있다면 테슬라는 확실히 고려할 만한 기업입니다. 테슬라의 리스크로 보이는 요소들이 오히려 강점이나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요즘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다양한 산업의 기술 변화와 산업의 지각 변동, 그리고 파괴적인 기술의 등장을 우리가 모두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생각처럼 녹록치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했던 투자의 기회들을 공포뉴스와 편향된 기사들로 인해서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서 어이없게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경우 강력한 팬덤만큼이나 안티들과 회의론자들이 넘쳐나는 자산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산들에 대한 현인들의 이야기와 제 생각을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보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AI인 챗 GPT의 보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지난번 챗 GPT와의 장기 투자 대화처럼 챗 GPT에게 별도의 캐릭터를 지정해주지도 않고 사전 학습도 없이 바로 라이브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챗 GPT가 생각하는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챗 GPT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럼 챗 GPT를 모시고 함께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난번 장기 투자 관련된 영상이 구독자님들의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의견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죠? 물론입니다. 반응이 좋았다니 기쁩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주제는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질문들도 드리고 챗GPT님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가요? 시작할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우선 테슬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장기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가 오랫동안 이어져서 좋은 성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을 찾아야 되고, 그러한 다양한 자산들 중에서 주식은 신성장 산업의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런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력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 강력한 브랜드와 시장 점유율입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신뢰와 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미래 산업으로의 확장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외에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여러 분야에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앨런 머스크의 리더십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는 비전과 실행력을 겸비한 리더로 그의 리더십은 테슬라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테슬라는 장기 투자자로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다양한 장점들 그리고 테슬라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물론 이야기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챗 GPT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그중에 주식과 관련된 분야에서 투자 종목을 고른다면 테슬라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테슬라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장기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장기적인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찾고 있다면 테슬라는 확실히 고려할 만한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자신의 재정 상황, 투자 목표, 리스크 감내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높은 성장 가능성과 함께 높은 변동성을 동반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과 투자 철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테슬라가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산 투자와 같은 전략을 병행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리스크에 관련돼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변동성 외에도 다양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테슬라 투자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테슬라 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쟁 리스크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테슬라 외에도 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GM, 포드, 니오, BYD 등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와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리스크입니다. 테슬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큽니다. 자율주행 기술, 배터리 기술 등의 발전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환경 규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이 테슬라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 변화에 따라 생산 비용이 증가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나 반도체 칩 등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출하 지연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무 리스크입니다. 테슬라는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본 조달이 원활하지 않거나 비용 통제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CEO 리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리더십은 테슬라의 큰 강점이지만 동시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발언이나 행동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영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은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리스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철학과 전략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무엇을 투자하든 그 투자 대상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무엇이고 어떤 투자를 진행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이 리스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없앨 수 없는 리스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다양한 리스크들 굉장히 이야기들만 들으면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그리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말씀 주셨던 리스크들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요인들일지 아니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기우에 가까운 고민들일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며 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슬라와 같은 장기 투자에서 앞서 언급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쟁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계속해서 혁신을 주도하고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리스크는 시간에 걸쳐 관리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리스크는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테슬라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 우위를 유지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규제 리스크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기업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환경 규제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가 테슬라의 사업 모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하고 회사가 이에 적응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급망 리스크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계속해서 발전시킨다면 이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재무 리스크는 기업의 재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자본 조달에 성공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재무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CEO 리스크는 앨런 머스크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의 비전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큰 장점이지만 그의 행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경영진이 다양하고 강력한 리더십 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자라면 이러한 리스크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혁신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한다면 장기적인 투자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리스크들을 이해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의견들로 보면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리스크의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 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리스크 또는 공급망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 변화에 의해서 요동치는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은 다 제외하고 나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파괴적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혁신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천재 CEO, 천재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괴짜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리스크, 요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혁신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고 전기에너지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이 있고 그 산업 범위 안에서 지금도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마스터 플랜을 1, 2까지 이야기하고 3까지도 다 나와서 각각 2030년까지 어떤 마일스톤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고, 그런 부분들을 그 어떤 기업보다 개인 주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알려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누군가는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그 CEO를 통해서 유대관계를 가져가면서 저 긴밀하고 기업에 대한 믿음을 곤고히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리스크가 아닌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아니면 기회 요소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테슬라의 리스크로 보이는 요소들이 오히려 강점이나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첫째, 혁신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업체를 넘어 AI, 로봇공학, 에너지 솔루션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임을 의미합니다. 마스터 플랜을 통해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주주들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성은 테슬라의 큰 강점이자 성장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앨런 머스크의 리더십입니다. 머스크는 비전과 실행력을 겸비한 리더로 그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추진력은 테슬라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리더십은 종종 리스크로 언급되지만 많은 경우 그의 강력한 리더십이 테슬라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의 능력과 영향력은 테슬라의 장점이자 큰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투명한 경영 방식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테슬라는 마스터 플랜 1, 2, 3을 통해 명확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혁신성, 앨런 머스크의 리더십,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은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큰 장점과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뢰와 확신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많은 알트코인은 초기 단계에서 창시자나 특정 재단이 많은 양의 코인을 보유하거나 코드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화된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탐욕에 의해 시스템이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이러한 인간적 요소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알트코인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창시자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결국 비트코인도 그 창시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마음대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며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존재를 넘어선 기술적 혁신과 커뮤니티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돈, 그리고 진짜 돈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비트코인의 형태에 발현돼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라는, 은행이라는 중앙의 주체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욕구와 변심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되는 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다. 그런데 그렇다면 탈중앙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코드를 복제해서 비트코인의 현상을 재현하거나 비트코인과 유사한 행위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 언제든 비트코인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새로운 알트코인이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알트코인이 등장하고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가장 큰 사용자와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이미 높은 신뢰와 인지도를 쌓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알트코인이 등장하더라도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보안성과 안정성입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검증과 공격을 받아왔으며 그만큼 안전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새로운 알트코인이 이러한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 분산화 정도입니다. 많은 알트코인은 초기 단계에서 개발팀이나 특정 기관이 많은 양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앙화된 형태를 띠게 되며
비트코인이 가진 탈중앙화의 특성을 완벽히 재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은 수많은 시장 변동성과 규제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살아남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알트코인이 동일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과 유사한 알트코인이 등장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 보안성과 안정성, 분산화의 정도, 그리고 시장 신뢰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알트코인의 등장,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 주셨던 다양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알트코인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알트코인은 그 코인을 발행한 창시자 또는 그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즉 인간이라는 주체들이 존재하고 그 주체들이 법정 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처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정책과 코드를 변경하면서 인간의 탐욕에 노출될 수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지 그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창시자나 재단 등 특정 주체가 존재하고 이들이 인위적으로 정책이나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알트코인이 중앙화된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초기 네트워크 구축 이후 사라졌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코드는 오픈소스이고 전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여 검토하고 개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그룹이 쉽게 조작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탈중앙화되어 있어 모든 참여자가 합의 과정을 통해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합니다. 이는 시스템 자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악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와 반대로 많은 알트코인은 초기 단계에서 창시자나 특정 재단이 많은 양의 코인을 보유하거나 코드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화된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탐욕에 의해 시스템이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이러한 인간적 요소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알트코인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교해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졌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주셨는데,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또는 알트코인 중에서도 괜찮은 코인들은 언제든 비트코인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창시자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언제든 다시 나타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거대 물량을 시장에 쏟아낼 수 있다. 언제든 자신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 결국 비트코인도 그 창시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마음대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며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시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시장에 쏟아낼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토시의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로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약 5%에 해당합니다. 이 양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체 생태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큰 비율은 아닙니다. 둘째, 사토시의 행동 패턴입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초기 운영을 도왔지만 이후 사라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서 자신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쏟아낸다면 이는 그의 이전 행동 패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셋째, 분산화와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많은 사용자와 채굴자, 개발자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가 비트코인을 크게 좌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토시가 나타나 비트코인을 매도한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기술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넷째, 시장 심리와 신뢰입니다. 사토시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치와 신뢰는 단순히 창시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수많은 사용자와 투자자, 기관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창시자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존재와 그의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구조와 전 세계적인 사용자 기반 그리고 네트워크의 견고함은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존재를 넘어선 기술적 혁신과 커뮤니티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은 창시자를 넘어 기술적 진보와 커뮤니티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너무 멋진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을 반박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공격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려 봤는데 워낙 말씀을 쉽게 해주셔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포인트 그리고 알트가 비트처럼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의들을 떠나서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비트코인이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비트코인 ETF와 같은 상품이 출연되고 각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비트코인이 자신에게 표가 된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비트코인 관련 공약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참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접근해 나가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슈가 끝나면 언제든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고 비트코인을 이용한다기보단 끊임없이 공격 포인트를 찾아서 없애려는 생각이 더 강할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없앨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엘살바도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각국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하면서 국가 운영을 위한 핵심 자산이나 비축 자산의 형태로 가져가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정부와 주요 선진국들의 접근 방식은 앞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와 수용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비트코인을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고 이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규제와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와 세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규제를 통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압력입니다. 비트코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질수록 정치인들은 이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정치적으로도 점점 더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넷째, 국제 경쟁입니다. 각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는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고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선진국들의 접근 방식은 규제와 수용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면서도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압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금융자산을 넘어 국가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입니다.